조선의 18세기 영조대에 이르러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시절, 한양의 운종가 뒷골목,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그곳에 은은한 묵향이 풍겨오는 작은 서책방이 하나 있었다. 월화서림이라 불리는 이곳은 그 이름 그대로 달빛 아래 더욱 빛나는 서책의 정원을 뜻했다. 책방의 문을 열면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벽면 가득한 서책들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책방을 지키는 이는 중년에 접어든 여인이었으나 눈매와 자태는 기품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바로 휘빈 이씨, 한때 왕의 총애를 받았던 후궁으로 세상은 그녀를 잊었지만 그녀는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 궁을 나와 세속의 삶을 택한 휘빈은 월화서림에서 묵묵히 책을 읽고 그를 가르치며 때론 지나가는 선비들에게 차 한 잔을 건넸다. 그녀를 아는 이들은 많지 않았지만 예전 조정에서 그녀의 학문과 인품을 경험한 대신들은 여전히 그녀를 마마라 불렀다. 휘빈에게 남은 단 하나의 가족, 그것은 일찍 부모를 잃은 조카 박선호였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선호를 자신의 아이처럼 키우며 엄격하지만 따뜻한 교육을 시켜왔다. 선호는 그런 고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 무과의 급제, 이제 막 포도청의 신참 나장으로 첫 발을 내디딘 참이었다. 선호의 첫 녹봉을 받는 날, 휘빈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를 갖춰 손수 정갈한 다과를 준비했다. 곶감, 약과, 청심환에 가까운 한방차까지 곁들여 작은 보자기에 정성껏 담았다. 수수한 흰 저고리에 먹색 치마, 그리고 검은 장신 한 켤레. 화려한 궁중의 예복 대신 오늘 그녀의 모습은 소박한 양반과 부인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 하나, 시선 하나에서는 숨길 수 없는 고귀한 풍취가 번져나왔다. 포도청 앞에 이르자 육중한 청사문 앞을 막아선 이가 있었다. 윤태겸, 안동 김씨 세도가의 자제로 종육품 종사관에 오른 젊은 관료였다. 권세와 가문을 등에 업은 그는 포도청 내에서도 기세등등하게 구는 자로 이미 수많은 포졸들의 눈밖에 난 인물이었다. 그는 휘빈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더니 냉소 가득한 말투로 뱉었다. 어디서 온 천한 안하기 관청 앞을 어지럽히는가? 썩 물러서라. 휘빈은 그의 눈을 또렷이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곳에 복무하는 박선호 나장의 고모 되는 사람이오. 조카에게 작은 다과를 전해주고자 왔을 뿐이니 길을 비켜주시지요. 그러나 윤태겸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박선호, 그 어리숙한 신참 여성 말이냐? 과연 그 피에 그 나무리로군. 이런 청것이 드나드니 이 관청이 어지러워지는 게 아니겠느냐. 당장 꺼지지 않으면 내 놈 조카의 벼슬기를 끊어버릴 것이다. 기생년 같은 것이 감히. 그 순간 휘빈의 눈동자에서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기생년이라는 말,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여인의 품격에 대한 모욕이자 백성 위에 서야 할 관리가 백성을 짓밟는 폭거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다. 대신 옆을 지나던 아이를 불러 조용히 속삭였다. 얘야, 이 주머니를 병조에 계신 정민준 참판 대감께 전해주겠느냐. 반 시즌이 지났을 무렵 포도청 앞은 말발굽 소리에 진동했다. 병조 참판 정민준 대감이 관복 차림으로 황급히 말을 달려 도착한 것이다. 그는 곧장 말에서 내려 휘빈의 앞에 엎드리며 말했다. 마마, 기별도 없이 이 누추한 곳까지 소인이 불충했습니다. 마마, 그 호칭이 포도청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순간 주변 포졸들과 관리들의 눈이 커졌다. 눈앞에 소박한 여인이 바로 그 휘빈 마마? 윤태겸의 안색은 순식간에 새하얘졌고 입술은 떨렸다.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무례를 저질렀는지를 이제야 깨달았다. 정민준 대감은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 무엄한 놈, 감히 누구 앞에서 그런 언사를 이부는 서망께서 총애하신 휘빈 마마이시다. 당장 석고대죄하지 못할까. 윤태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땅에 찌으며 사죄했으나 휘빈은 그를 차분히 내려다보며 말했다. 일어나라. 너의 사죄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지 뉘우침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니라. 그녀는 윤태겸의 파직을 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도성 동쪽의 해민서 말단 서리로 좌천시키기를 명했다. 그의 새로운 임무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백성들을 마주하며 그들의 병증을 기록하고
하소연을 듣는 일이었다. 그리고 매일 밤 자신이 들은 백성의 삶과 감정을 상소문 형식으로 휘빈에게 보고해야 했다. 그것은 붓조차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세도가 자제에게는 가장 혹독한 형벌이었다. 포도청에 남은 박선호에게도 시련은 이어졌다. 윤태겸의 측근이었던 포교 중 한 명이 선호를 은근히 괴롭히기 시작했다. 가장 험하고 위험한 순찰 구역, 늪지대의 야간 술라, 심지어는 병든 포졸의 업무까지도 선호에게 전가되었다. 하지만 선호는 고모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악물고 묵묵히 버텼다. 그는 휘빈이 보여준 권위 없는 위험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선호는 조용히 부패한 포교의 뇌물수수 정황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은밀히 상인들로부터 진술과 증자를 확보해 나갔다. 몇 달 뒤 새로 부임한 청렴한 종사관에게 그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포교는 즉시 체포되어 을금부로 압송되었다. 이후 선호는 더 이상 어리숙한 신참이 아니었다. 동료 포졸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인물로 성장했고 이름 없는 청년 나장에서 도성을 지키는 진정한 무관으로 거듭났다. 계절이 두 바퀴 돌고 겨울의 끝자락, 개민서에서 백성의 신음을 들으며 변해버린 자, 윤태겸. 그는 이제 더 이상 호통치는 관리가 아니었다. 그는 고름 묻은 손을 내미는 아이에게 망설임 없이 약재를 건넸고 눈물 흘리는 부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상소문은 점차 깊어졌다. 처음엔 형식에 불과했던 글은 어느새 백성의 언어와 통증을 담은 진심 어린 글이 되었다. 휘비는 그 상소를 매일 읽으며 묵묵히 미소 지었다. 어느 날 윤태겸에게 어명이 내려졌다. 다시 관직으로 복귀하라는 명이었다. 하지만 그는 주저없이 관복을 입고 가장 먼저 월화서림을 찾았다. 그는 서책방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찌으며 말했다. 마마 소인에게 사람의 길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이 은혜, 백성을 섬기는 일로 갚겠나이다. 휘비는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다. 그리고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벼슬이 사람을 빛내는 것이 아니오. 그 마음에 담긴 애민과 의로움이야말로 그대의 진정한 위엄이 될 것이니 그 향기를 잊지 마시오. 왕의 여인이었던 그녀는 이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조카의 미래를 밝혀주는 지혜의 스승이 되었다. 작은 서책방, 월화서림에서 번지는 묵향은 그저 글의 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됨의 향기요, 품격의 무게였다. 세상은 그녀를 잊었지만 진정한 위엄은 언제나 그렇게 조용히, 은은하게 스며드는 법이었다. 묵향보다 진한 위엄, 그것이 곧 휘빈 이씨였다.